생명이란 참 신비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시멘트를 뚫고는 피어난 화초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요. 바로 저희 사무실 앞 길 시멘트를 뚫고 피어난 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작은 틈을 찾아서 생명을 피워냅니다. 생명이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존기계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꼭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 식물, 박테리아,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를 찍은 건데요. 격이른 모습을 하고 있던 화초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누군가 뽑아냈던가 아니면 올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씁쓸하셨나요? 아이고 불쌍해 그러셨나요? 아니면 안타까움이 드셨나요? 죽음이란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죽음만큼 슬픈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안 죽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답을 찾았을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스티븐 케이브인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 불멸에 관하여 해서 영생의 의지가 문명의 원동력이 된다고 갈파했습니다. 영생의 의지가 문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은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죽지 않고 오래 살려는 인간의 의지가 모든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을 만들고 또 황하 문명을 만들고 또 이집트 문명을 만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진시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진시황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맨 처음 생각납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 만리장성을 건설한 황제, 불로초를 찾아서 여러 사람을 보낸 황제 등등 그런 얘기가 떠오를 겁니다. 진시황은 자신이 건설한 진나라가 영원무궁토록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 영원무궁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설사 자기 죽는다고 해도 지하세계에서 영원히 자신의 자국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황릉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을 서복과 함께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또 보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이처럼 정말 죽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영생의 욕망, 그 영생의 의지가 이러한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는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연금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규모의 무덤을 지하사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한 불멸을 믿는 파라오가 만든 엄청난 촉조물입니다. 과학이 미개했던 고대인이 기중기도 없이 어떻게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영생의 의지, 불멸의 의지가 만들어낸 찬란한 문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 불멸의 묘약을 만들어내려고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설립한 칼리코라는 회사입니다. 인간의 수명 500세 프로젝트라는 것을 거기서는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과학자들은 피 속에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연결해서 피를 서로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 관찰해 본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병채가름이라고 하는데요. 두 마리의 젊은 쥐와 늙은 쥐를 서로 혈관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쥐의 뇌가 회춘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주관한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교 미스코레이라는 사람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울 빌레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왜 두 마리 젊은 쥐와 늙은 쥐를 연결시켰더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젊은 쥐의 피 속에 회춘이 물질이 있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늙은 쥐의 피 속에 노화 물질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들은 젊은 쥐 피 속에 들어있는 회춘인자를 아직 분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그걸 분리해냈다면 돈방 속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썼는데요. 젊은 쥐의 혈장을 늙은 쥐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험 결과 젊은 쥐의 혈장을 받은 그 늙은 쥐가 다른 그 일반 쥐와에 비해서 학습 및 기억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스코리 박사는 젊은 사람의 피, 쥐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노화된 늙은 쥐에게 투입했더니 그 치매가 걸린 쥐였는데요. 그 쥐가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그 치매가 많이 완화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의 뇌에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고 3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의 피를 알츠하이머병 초기 상태 환자들에게 주입했다고 합니다. 매주 1회에 4주간 주입하고 후 6주 후에 다시 반복하는 실험인데요. 그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피 속에 안티에이징, 즉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자, 피 속에 안티에이징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는 늙는 것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100조 개의 세포라고 하는데요. 정자와 난자 결합으로 생겨난 생명체가 100조 개까지 그 세포가 늘어난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세포는 분열을 통하여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성장을 멈추면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100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우리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각 세포들은 점점 노화가 되어 세포가 사멸되기 때문에 세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은 세포의 분열이 무한정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밝혀졌는데요. 세포는 유한한 횟수, 즉 정해진 횟수만큼 분열한 뒤 죽는다는 사실을 1961년에 헤이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 유한하다는 것을 헤이플릭 한계,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헤이플릭 한계, 즉 세포가 무한하게 분열할 수 없다는 것, 어느 정도 분열한 후 분열이 멈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세포의 노화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 세포 분열이 멈추면 노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포는 늙는 것일까요? 자, 노화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노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설도 있고요. 유전적 요소는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후천적 요소라는 설도 있습니다. 노화학자들이 노화의 원인으로 드는 것은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활성산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과 또 염증을 발생시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슐린 내성이라고 봤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미토콘드리아에 산소가 들어갈 때 그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또한 염증은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돼지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세포가 거기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 그때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인슐린 내성이라는 것은 그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는 사람이 교수인데요. 그분이 추구한 건데요. 인슐린 내성이라는 것은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포도당이 많이 있는 줄 알고 포도당을 분해시켜야 되니까 인슐린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췌장의 베타세포는 과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노화되고 사멸하게 돼서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염증 발생을 줄이고 인슐린 내성을 없애면 그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왜 늙는가 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죠? 자,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것은 피가 썩어서 늙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승리전의 조희성님께서 노화의 원인은 바로 피의 썩음, 피의 부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저는 세포는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헤이플릭 한계에 따라서 사람의 세포는 보통 60회 분열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수명을 갖게 되는데 피부세포의 수명은 2주에서 3주밖에 안 되고요. 골세포, 뼈세포는 10년, 적혈구는 4개월, 백혈구는 1년, 정자는 고작 3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4개월, 백혈구가 1년, 그러니까 피도 혈액도 노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포가 노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세포가 노화돼서 없어지면 세포가 부족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세포 미달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포 미달 현상이 생기면 각 기관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를 보다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썩은 피가 20% 30% 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는 20% 30% 감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피부는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리고 몸에는 기력이 없어집니다. 피부세포가 부족함으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심장세포가 부족하면 심장도 약해지고, 간의 세포가 부족함으로 간도 약해지고, 뼈의 세포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늙어갈수록 정신도 맑지 못하고 바람만 불어도 후청거리면서 걸음도 잘 못 걷게 됩니다. 또한 심장이나 간, 신장, 위장, 뇌수 등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세포가 부족해져서 한 개의 세포가 처리해야 할 기능이 그 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체 기능의 효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의 네프론의 수가 감소하면 체내의 뇌포물을 배설하는 작용이 둔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의 수가 감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질병의 위험은 높아져서 결국 세포 수의 감소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노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포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수를 유지하여 인간의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커다란 꿈의 실현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쥐의 혈관을 서로 연결해서 늙은 쥐가 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실험은 피 속에 회춘의 요소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리학자나 과학자나 노화학자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은 피가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승리지단의 조희성님은 우리 피 속에는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트론은 생명의 물질이고 녹시트론은 죽음의 물질입니다.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은 마음에 따라서 순식간에 발생됩니다. 즉,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바이오트론이 활성화되고 죽을 마음을 먹으면 녹시트론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영생할 마음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마음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녹시트론이 나오기도 하고 바이오트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피는 변해서 노화를 막게 되고 또한 죽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